네, 보신 것처럼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권의 관심은요. 문재인 대표 재신임과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소식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의 입지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 정치권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현출 위원장님 그리고 양문석 박사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 한국 정치의 속성인지 모르겠는데요. 가족 문제가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무성 대표 얘기부터 좀 짚어보면요. 둘째 사위의 마약 사건 논란. 뭐 물론 이제 김 대표가 해명은 했습니다만 야당은 이거 봐주기다, 특혜다,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하고 있고 여당 입장에선 당연히 이건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국정감사 진행 과정의 문제점으로 늘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정책 지향적 감사라기보다도 항상 그 감사 시점에서 등장하는 현안, 여기를 둘러싼 어떤 정치적 논란이라고 하겠는데 이번에 이 경우도 대표적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봐주기 판결이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사위에서 부처의 답변을 들어보거나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분명한 의견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조간 신문들을 살펴보면은 그리 침소봉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특히 그 법률에 따르면 4년 이상의 구형 수준이다. 근데 이 사안은 3년 구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런 것인데. 오늘 아침 새정치연합의 전 대변인이었던 금태섭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은 비정상 판결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동종 전과가 없는 한 초범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집행유예 선고하는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다고 볼 때 이 사안도 그렇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정치 공세를 펼칠 사안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소봉대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양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마약 사위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번 형량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형 기준이 있었고 그게 4년에서 9년 6개월이었는데 3년을 구형했다라는 검찰의 구형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왜 항소를 안 했느냐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필로폰이라는 게 0.03g의 백색 마약 아닙니까? 한 번 투약을 0.03g을 투약하고 나면 그 휴유증이 1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재범과 재발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데 필로폰뿐만 아니고 엑스타시, 그다음에 대마초, 그다음에 코카인, 그리고 2년에 걸쳐서 11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2년에 걸쳐서 15차례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습범의 이 범주 안에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형과 그다음에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에게 가해지는 정치적인 이 문제, 효과 또는 영향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약 사위가 재범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중독 여부에서 재범했었을 때 이제는 사실상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파산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김무성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잖아요. 구속되기 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다음에 구형과 항소 과정에 있어서 권력이 개입했느냐 아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었을 때 김무성 대표는 또 치명상을 또 입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좀 좁혀서 봐야 된다. 첫 번째, 검찰의 구형과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 상습적 투약자에게 두 번째는 김무성 대표가 사실대로 이야기했느냐,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실이 있느냐, 이 문제를 주목해서 보고 감정으로 쏠려가는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 박사님께서 이제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김무성 대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1위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여권의 다른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이 좀 가속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듣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물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조간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우리가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1위로 부상을 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방금 양 박사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 여부, 그다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김 대표께서 초동 단계 대응은 나름대로 적절했다. 그러니까 딸이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말릴 부모가 있겠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흡사마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를 출마했을 때 장애인의 좌익 논란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랑론을 펼쳤던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다가왔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검찰의 구형의 적합성 여부랄지 또는 그 항소하지 않는 이유 이것은 법률적으로 우리 한번 따져보고 또 여타의 판례와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김무성 대표 개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이 처신, 나름대로 대응, 초동 단계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고 이런 부분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 사안이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양 박사께 하나 더 여쭤보면 그 가족을 못 이긴다, 딸을 못 이겼다라는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지금 이 김무성 대표는 딸의 문제에서 지금 두 번째입니다. 작년 요맘때 수원대의 30세의 나이로 교수 임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 그리고 비리사학 수원대가 또 대표적인 비리사학의 하나인데 거기에서 정인 신청을 다른 비리사학들은 다 총장들 정인 신청을 해서 국회에 국감장에 나왔는데 수원대 총장만 빼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딸 문제로 한번 홍역을 치렀고 이번에 또다시 또 딸의 문제로 홍역을 치렀는데 그 정도로 딸을 사랑하는 분이 그 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부자지간 부녀지간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앞길을 딸이 막는다라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부득의 소치다라는 부분들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이후에 정치적 이 영향이 어떻게 이제 변할 것인가 하는데 한국갤럽에서는 마약 사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번에 조사 이전에 이후에 터진 사건이기 때문인데 사실상 저는 여권 내에서 대권 가도에 김무성 대표가 이번 사건에서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다음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다음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요 정도 그룹들이 후보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지금 5%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와 박원순 대표가 이제 15%의 지지율을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대권 가도에 있어서 특히 당내 대권 가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요. 김무성 대표 마약 사위 논란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이거는 권력 무죄다 이렇게 외쳤는데 지난달이었나요? 딸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윤우덕 의원이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발한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 변호사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조간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제 들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영교 의원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권력 무죄, 서민 유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무성 대표를 강하게 이제 쳤단 말이에요. 근데 윤우덕 의원 사건에 대해서 젊은이들 입장에서 특히 일자리 없는 청년들 입장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권력이 개입했었을 때의 분노는 이 모든 마약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그냥 부패 사건보다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영교 의원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언사와 그다음에 정말 국민을 향한 정치적 언사가 자꾸 일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대를 계속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을 하다가 보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줄 때 해야 할 때와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정쟁과 그다음에 정치, 국민을 향한 정치에 있어서의 어긋남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네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같은 사안인데요. 이현철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국민들이 늘 분노하는 것이 이 정치인들의 기득권, 예. 특권, 부정부패에 대해서 항상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불신의 원인도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을 되는 사안인데, 특히 이번에 선교위원이 권력무죄, 서민유죄 이 논의를 해놓고 예. 결국은 사실은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매우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정반대의 지금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은 매우 오히려 야당에 기대했던 예. 그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혁신위가 그동안에 10여 차례 정치개혁안들, 혁신안들을 발표를 했는데 예. 결국 여러 가지 혁신안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런 특권 내려놓기랄지 또는 기득권 내려놓기랄지 반부패 문제랄지 이런 부분 국민들이 가장 가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 공천개혁안이라는 획기적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에게는 좀 미진하게 보여지고 바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올해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보통 이맘때쯤 되면 이제 어떤 대통령에서 여당으로 권력의 추가 좀 움직이게 마련인데 앞서 두 분께서 모두 김무성 대표의 여당 내 대권 가도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해 주셨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 다가올 대권 총선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좀 힘으로 더 치료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김무성 대표를 추월할 수 있는 당내 예비 후보들이 너무 미약하다. 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의 현재 위치를 네.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두 번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50% 이상의 지지율의 원인을 좀 봐야 됩니다. 세 가지의 일련의 사건이 있었죠. 목함 지뢰 폭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북 공동 보도문을 만들어내는 남북 협상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 전성절 참가를 통한 이 외교 성과가 있었고, 이 세 개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외교와 안보의 영역,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불안해하는 영역에 대해서 대통령이 참 의연하게 대처했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전체적인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의 이 통치 스타일이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38% 수준에서 상당히 불만을 직전까지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런 효과는 상당히 일시적일 것이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금 지지율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뇌관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노동개혁인데 예. 사실상 이 노동개혁이 더 많은 정규직, 그다음에 더 쉬운 해고, 그다음에 임금 삭감, 그다음에 재벌 살리기, 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경제 민주화라는 공약을 폐기하면서 현재 재벌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 750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재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었는데 예. 오히려 이렇게 쉬운 해고나 임금 삭감이나 이런 방식으로 없는 노동자들을 단합하는 국면이나 더 쪼들리게 만드는 네. 이러한 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기 지지율이 유지되기가 힘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너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배치한 거 아니냐. 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했고 경제 살리기라는 측면에 있어서 실패를 하면 예. 노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이미 지금부터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정부 여당의 현재 행태는 지나치게 총선을 앞두고 이슈 선점과 그다음에 변명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아니냐라고 볼 때 예. 대통령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네. 노동개혁에 대한 지적까지 해주셨고요. 저희가 야당으로 좀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일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승부수냐 꼼수냐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현철 위원장님. 일단 이 문제 말씀하기 전에 예. 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노동개혁 대해서 부분이요? 잠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권 3년 차에 대통령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YS나 DJ나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결국 2년 차의 친인척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전기가 돼서 3년 차의 대통령으로부터 당으로 이렇게 권력 이동 현상이 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 부패로부터 매우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포퓰리즘이나 어떤 개인의 인기에 의존한 개혁이 아니고 막 국가의 장래를 본 그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세월호 사건이나 뭐 여타의 메르스 사건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 나름대로 견고한 지지를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대통령들이 3년 차에서 겪는 당으로의 권력 이전이 이제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당과 청와대 간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이 4대 개혁을 어떻게 뒷받침해 주느냐 또는 총선 공천을 원만히 해결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당과 어떤 이 청와대 간의 존재의 새로운 모델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점의 예. 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예. 제가 다시 질문 드릴까요? 예, 예.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인데요.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승부수냐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냐 이 부분인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아주 강력한 승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초에 재신임 카드를 들고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핵심 키워드는 혁신과 단결입니다. 예. 근데 이 혁신과 단결을 왜 하필이면 국정감사 기간에 또 더더욱이 이 가장 이해관계가 걸린 최고위원들이나 당 중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느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 혁신이란 카드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당의 단결을 자기가 구심점이 돼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게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 정기국회가 끝난 시기에 하려면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 어떤 비판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지난번에 지방선거 정당 공천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김한길 대표 또는 안철수 당대표와 예. 무슨 경쟁을 하면서 승부수를 보인 것처럼 네.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사안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양문석 박사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요. 이제 다른 듯 비슷한 분석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제 이제 중진들을 만나서 심야 회동을 했는데 고수한 입장은 중앙위는 일단 열고 그걸 조건으로 재신임은 추석 직전까지는 내가 한번 밀어볼 수 있겠다. 근데 왜 하필 시기가 추석 직전인가요? 어쨌든 추석 직전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추석 여론을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냥 밀어붙인 거잖아요. 예정대로 13일에서 15일 날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부분인데 꼼수냐 승부수냐 아니면 꼼수 섞인 승부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요. 자꾸 이제 꼼수 섞인 승부수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기초단체 후보들을 이 지지율을 볼 때 당원 투표하면 다 권리당원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당원은 150만 명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투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나 사실상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진성당원으로부터 권리당원으로부터 재신임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일반 당원까지 확대시켜서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자꾸 꼼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문재인 대표의 현재 행보, 문재인 대표는 이럴 수 있다. 충분히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그래서 박전 대표가 스타일만 닮은 노무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승부수를 던질 수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내 인사들, 최고위원들 중에 전병헌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최고위원들이 좀 연기하자. 그리고 혁신안을 좀 더 당내에서 논의해서 가능한 한의 의견들을 수렴하자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혁신위는 혁신안과 통합안 두 개를 내놨어야 되는데 혁신위가 통합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안철수 의원하고도 논쟁을 하고 하면서 혁신위가 통합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통합을 위한 혁신, 혁신을 위한 통합의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버무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보자라고 하면서 네. 중진들이 이야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당권은 예. 문재인, 정세균 연합 당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정세균 전 대표가 강하게 모양새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질책을 하고 원탁 회의를 주장하면서도 살신 승인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지나치게 예. 독주하고 있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 예. 그리고 사당화되는 가능성이 지금 점차적으로 최근에 어제의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들 한 명을 제외하고 다 반대를 할 때 일방적으로 일어나서 예. 나가버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갑자기 관리위원회를 띄우면서 예. 재신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위원회 명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예. 그다음에 13일에서 15일을 날짜를 받고 가버리고 하는 부분들은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훼손당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지금 네. 문재인 대표의 독단적인 행위에 의해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네. 있습니다. 그 포함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그 비주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조기 전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당원 16조를 보면은요, 임시 전당대회는 당무위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 대의원 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주류의 어떤 자신감이라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감이라 한다면 대의원 충분히 소집해가지고 조기 전대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전술적으로 잘못됐다고 전술적으로 보는 거고, 잘못됐어요?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재신임을 던지면서 하들짝 그날 오후에 다 놀랬잖아요. 예. 그리고 허를 찔렸다라고 하면서 급한 나머지 던져놨던 게 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박을 위한 또 다른 급조된 반박. 비주류의 실수였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비주류가 잘못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사실상 중앙위와 의회에서 얼마만큼 녹여내느냐의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혁신안, 십자 혁신안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예전에 박지원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혁신이 하면 호랑이를 그리고 고양이로 받고 그다음에 지새끼로 실천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호랑이로 그렸으면 이 호랑이를 우리가 감당하고 이 호랑이 등에 탈 수 있을까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볼 시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친노 못지않게 비노도 진정성의 문제는 심각하게 예. 드러났다. 조기 전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충분히 조기 전대를 어떻게 처리할 구체적인. 것인가 라는 부분, 법적인 부분, 당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론, 그다음에 자신의 표수,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의제, 예. 이런 것도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네. 조기 전대만 던진 거잖아요. 꺼내기만 한 거죠. 네. 네. 내일부터 4일 동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묻기로 하게 된 건데, 아직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비주류 간의 불참으로 인해서 이걸 그대로 그냥 그런 문재인 대표가 수용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인데, 만일 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재신임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럼 문재인 대표는 당내 화합과 어떤 지도력,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의 내홍은 좀 더 격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이 의원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의 본질이 총선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급속하게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혁신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비주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아주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예. 이 과정 절차가 사실은 혁신위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또 문 대표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막연히 늘어지게 토론을 통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당내 투표나 아니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문 대표 쪽에서 좀 다수를 얻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당의 화합으로 바로 직결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혁신이 안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창출해내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부터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현출 위원장, 양문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